최연소 여성 군단장을 마담이라 칭하며 비하하고 뒤로는 방산 비리와 조작을 밥 먹듯 일삼던 부패한 사단장의 추악한 민낯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 매장하려던 자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기 위해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코 살아 돌아온 그녀. 이제 그녀는 유령 부대를 진두지휘하며 숨막히는 핏빛 반격을 개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군단장은 무슨 얼어 죽을 군단장입니까? 그건 그냥 마담이지. 그 비릿한 한마디, 그것이 이 지루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문고리를 잡으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화장실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는 저급하고 끈적거리는 웃음기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2년 후배이자 현재 제22보병 사단장을 맡고 있는 배성호 소장,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요란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걸걸한 뒷담화는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아니, 제 말이 틀립니까? 구의원님? 그 계집년 분명 생리통 핑계대면서 지하 지휘 벙커에 처박혀 배에 핫팩이나 붙이고 앉아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지휘관입니까? 제가 아주 그년 수발 드느라 속이 문드러질 지경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가 누구인지는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구자경 의원, 바로 그자일 것입니다. 배성호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장사꾼,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양아치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세면대 거울 속에 비친 제 창백한 얼굴을 뚫어지라 바라보았습니다. 정복 어깨에 달리는 빛 별 3개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군단장 강지수입니다. 정보사령부 북파공작관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제 별명은 마녀였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감정을 거세한 채 오직 임무만 완수한다고 해서 붙여진 그 이름. 산전수전 다 겪은 제가 고작 저런 시정잡배만도 못한 놈의 뒷담화 따위에 상처받을 리 만무했습니다. 다만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썩어빠진 자가 최전방을 책임지는 사단장이라니.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뚫려도 단단히 뚫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대신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화장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던 전속부관 임도훈 대령이 살기등등한 제 눈빛을 보고 흠칫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는 제 굳어버린 표정만 보고도 안 해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사단이 났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군단장님, 예정대로 취임식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조심스러운 임 대령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장은 화려한 꽃과 레드카펫으로 역겹게 장식되어 있을 것이고 영혼 없는 뻔지르르한 축사가 오갈 것입니다. 배성호는 제 앞에서 언제 욕을 했냐는 듯 충성스러운 부하 연기를 하며 역겨운 아부를 떨겠지요. 상상만 해도 위액이 역류할 것 같았습니다. 헬기 돌려. 예, 알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22사단 56연대 추진포대. 그리고 거기서 제일 가까운 해안소초로 간다. 제 명령에 임대령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창밖에는 태풍의 전조인 비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였습니다. 군단장님, 지금 기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비행 자체가 위험합니다. 게다가 예고도 없는 방문이라 해당 부대에서 의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가는 거다. 적이 날씨 봐가면서 의전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쳐들어오나? 내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22사단장 배성호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한다. 알겠나?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빗속을 뚫고 헬기장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잘 다려진 정복을 순식간에 적셨지만 그런 사소한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로터의 회전 괴음 속에서 대기 중이던 조종사들이 당황과 공포가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말없이 뒷좌석에 올라타 거칠게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제 서슬퍼런 눈빛을 읽은 조종사는 차마 안 된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굳은 얼굴로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높아지고 헬기가 허공으로 솟구치자 강원도 고성의 험준하기 짝이 없는 산악지형과 검푸르게 요동치는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헬기 차체는 강풍 앞에 놓인 종이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전장의 총성처럼 타닥타닥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창밖 어둠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드문드문 박힌 초소의 희미한 불빛들이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열악한 곳에서 병사들은 이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추위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배성우 소장, 자네가 마담이라고 비웃던 이 여자가 오늘 자네의 숨통을 조르는 진짜 마녀가 되어주지. 저는 속으로 차갑게 뇌까리며 주먹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20분 후 헬기는 해안 절벽 끝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소초 연병장에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태풍급 강풍 때문에 기체가 심하게 기우뚱거렸습니다. 헬멧 너머로 보이는 조종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착륙 불가합니다. 윈드시어가 너무 강합니다. 회항해야 합니다. 조종사의 다급한 외침이 헤드셋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즉시 마이크를 잡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내려. 못 내리면 자네 오늘부로 군복 벗을 각오해. 목숨을 건 협박이나 다름없는 제 서슬퍼런 명령에 조종사는 이를 악물고 기체를 바닥에 내리꽂듯 억지로 착륙시켰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충격과 함께 랜딩 기어가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소금기 머금은 거센 바닷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이 헬기에서 내리는 저를 보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번쩍이는 별 3개, 성판을 단 군단장이 태풍을 뚫고 예고도 없이 이 최전방 오지까지 들이닥쳤으니 귀신을 본 듯한 반응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병사들의 격려를 받는 둥 마는 둥 지나쳐 곧장 지휘 통제실인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린 녹슨 철문 너머 눈앞에 펼쳐진 상황실의 풍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전장의 긴장감이 아닌 눅눅한 습기와 인스턴트 음식의 역한 냄새였습니다. 상황병들은 근무복 단추를 풀어헤친 채 킥킥대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고 당직 사관은 아예 전투화까지 벗어 던진 채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감시 모니터들은 태반이 신호 없음이나 입력 신호 확인 요망 따위에 오류 메시지만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전원 동작 그만. 낮지만 서늘한 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상황실을 갈랐습니다. 그제야 저를 발견한 당직 사관이 기겁하며 일어나려다 제 발에 걸려 요란하게 자빠졌습니다. 병사들은 들고 있던 컵라면 용기를 엎지르며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으로 쏟아진 붉은 국물이 빗물에 젖은 제 전투화 끝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하군 단장님, 충성. 당직 사관인 중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빠져나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뚜벅뚜벅 걸어가 그가 벗어놓은 전투화를 발로 툭 찼습니다. 퀴퀴한 발냄새와 썩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게 자네가 지휘하는 소초의 현주소인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지금 적이 침투해서 내 목을 따고 지나갔으면 저승가서 염라대왕한테 시정하겠다고 빌 셈인가? 제 호통의 중의는 입술만 달달 떨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먹통이 된 모니터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12개의 화면 중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고작 4개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전방 눈알이 반쪽도 아니고 3분의 2가 멀어 있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게 상급 부대의 수차례 수리 부속을 청구했으나 자재 수급이 지연되어. 핑계 대지 마. 네가 게을러서 안 챙긴 거야. 그때 복도 쪽에서 쿵쿵거리는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소초장과 함께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22사단장
배성호 소장이었습니다. 예고 없는 군단장의 방문에 혼비백산하여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짙은 향수 냄새가 풍겼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역한 알코올 냄새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필승, 군단장님, 이 폐진 날씨에 예고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언질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배성우는 짐짓 반가운 척, 걱정하는 척하며 능글맞게 웃어 보였습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그 태도에 제 속에서 천불이 일었습니다. 미리 연락. 그랬으면 자네가 술판 버리다 말고 허둥지둥 달려오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근무 서는 척 연기하는 꼴을 봤겠지. 난 그 꼴 못 봐준다, 배 소장. 제 돌직구에 배성우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경련하듯 일그러졌습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술이라니요, 군단장님. 오해십니다. 어제 지역 유지들과의 간담회에서 반주 한 잔 곁들인 게 전부입니다. 억측이 심하십니다. 억측, 내 코가 썩었단 말인가? 아니면 자네 양심이 썩었단 말인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저는 옆에 있던 철제 캐비닛을 군화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캐비닛 문짝이 찌그러졌습니다. 상황실 인원 모두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당장 전 병력 연병장에 집합시켜. 완전 군장이다. 제한 시간 5분. 1초라도 늦으면 지휘관들 옷 벗을 각오해. 군단장님, 밖은 태풍급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집합이라니요. 병사들 안전은 안중에도 없으십니까? 사고 나면 군단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배성호가 핏대를 세우며 항명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술 냄새를 풍기던 자가 갑자기 병사들을 끔찍이 아끼는 덕장 흉내를 내는 꼴이 역겨웠습니다. 책임. 그래, 내가 진다. 하지만 명심해라. 진짜 병사를 죽이는 건 태풍이 아니라 내 놈처럼 썩어빠진 지휘관의 나태함이야. 잔말 말고 집합시켜. 서슬퍼런 제 기세에 눌린 배성호는 결국 분을 사기며 소초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곧이어 비상 사이렌이 소초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전 병력 비상, 완전 군장 착용 후 즉시 연병장 집합. 저는 배성호를 차갑게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똑똑히 봐라. 자네가 감춰온 이 부대의 민낯이 얼마나 추악한지 내 눈으로 확인시켜 줄 테니. 연병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병사들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군화끈도 못 묶어 질질 끌고 나오는 병사, 방탄 헬멧 대신 활동모를 쓰고 나온 병사, 탄띠조차 차지 않은 병사, 오합지졸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진흙탕이 된 연병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정복 바지를 더럽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뒤따라 나온 배성호는 부관이 받쳐든 우산 아래에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 우산 치워 제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제 전속 부관인 임도훈 대령이 깜짝 놀라 우산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배성호는 쭈뼛거리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배 소장. 병사들은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데 사단장이란 작자가 우산 속에 숨어 있어? 부끄러움도 모르나. 그제야 배성호는 신경질적으로 부관의 손을 쳐내며 우산을 치웠습니다. 그의 고급 맞춤 정복이 순식간에 비에 젖어 볼품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열맨 앞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앳된 일병에게 다가갔습니다.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춥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날씨에 안 추우면 그게 시체지 사람이냐. 저는 거칠게 병사의 야전상의 지퍼를 잡아내렸습니다. 드러난 것은 보급된 방한 내피가 아닌 꼬질꼬질한 러닝셔츠 한 장뿐이었습니다. 최전방의 살인적인 추위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방한 내피는 깔깔이 어디다 팔아먹었어? 왜 안 입었나? 보급품이 오지 않았습니다. 핫팩은 고사하고 방한대조차 없습니다. 병사의 목소리는 추위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즉시 병사의 군장을 낚아채 바닥에 거칠게 쏟아부었다. 와르르 바닥을 구르는 것은 전투 장비가 아니었다. 구겨진 신문지 뭉치와 먹다 남은 과자, 봉지, 쓰레기들. 그 안에는 혹한을 버틸 예비 전투복도,
동상을 막아줄 양말도 그 어떤 생존 물품도 존재하지 않았다.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부풀려 놓은 기만 그 자체인 가짜 군장이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했다. 나는 바닥에 나뒹구는 젖은 신문지 뭉치를 집어들어 배성호의 정복 가슴팍을 향해 전력으로 내던졌다. 이게 자네가 지휘한다는 부대의 꼬라지인가? 병사들은 당장 팬티 한 장 걸치고 얼어 죽게 생겼는데 사단장이란 작자는 따뜻한 곳에서 회식이나 즐기고 있었어? 나의 일갈에 배성호가 억울하다는 듯 입술을 달싹였다. 보급이 지연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군단장님, 상급 부대에서 물자를 제때 내려보내주지 않는데 제가 무슨 요술을 부려 만들어냅니까? 배성호는 끝까지 자신의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며 변명했다. 그 뻔뻔한 태도에 헛웃음이 나왔다. 보급이 지연돼 내가 이곳에 오기 직전 군수 참모에게 직접 확인했어. 22사단에 배정된 신형 방한 장비 예산은 이미 전액 집행됐고 물자 또한 불출 완료되었다고 하더군. 그렇다면 그 산더미 같은 장비들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한 건가? 자네가 어디 뒷구멍으로 엿이라도 바꿔드셨나? 전곡을 찌르는 호통에 배성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렸다. 그건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다시 정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필요 없어. 내가 지금부터 직접 확인한다. 나는 칡몸을 돌려 얼어붙은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빗줄기를 뚫고 나가는 나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본 군단장은 현시간부로 22사단 전 병력, 전 시설에 대한 특별 감찰을 지시한다. 모든 창고 개방하고 지난 3년간의 장부 싹 다 가져와. 쌀 한 톨, 기름 한 방울까지 어디로 냈는지 내가 직접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나는 곁에 서 있던 임도훈 대령에게 손짓하며 덧붙였다. 임 대령, 지금 당장 기무부대와 헌병대 투입해. 이 사단 전체를 봉쇄한다.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예, 알겠습니다. 임 대령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배성호의 얼굴이 시체처럼 사색이 되었다. 감찰이 시작되면 그동안 그가 저지른 횡령과 비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급하게 내 팔을 붙잡으려 들었다. 군단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저도 엄연한 사단장으로서 체면이 있습니다. 부하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주시면 앞으로 영이 서질 않습니다. 체면, 지휘권. 나는 기가 차서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가 병사들 밥 굶기고 추위에 떨게 만들면서 챙긴 게 고작 그놈의 체면인가. 내 눈에는 자네는 군복 입은 도둑놈, 아니 살인마로밖에 안 보여. 억울하면 증명해봐. 감찰 결과 털끝만큼이라도 깨끗하면 내가 군복 벗고 물러나주지. 나는 다시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추위와 공포에 질려있던 그들의 눈빛에 미약하게나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함께 서린 묘한 기대감, 매번 윗선에 의해 묵살당하고 착취당하던 그들에게 처음으로 자신들의 고통을 알아주고 편을 들어주는 진짜 어른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친 숨을 골랐다. 이 결정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것이고 자칫하면 나에게도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했다. 썩은 살을 도려내려면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내일부터 22사단 예하전 부대는 혹한기 대비 해안 침투 방어 훈련에 돌입한다. 적 특수부대가 이 악천후를 틈타 침투한다는 가정하에 실전과 똑같이 진행한다. 미쳤습니까? 지금 밖을 보십시오. 이 날씨에요. 사고 납니다. 진짜 사람 죽어나간다고요. 배성호가 펄쩍 뛰며 비명을 지르듯 항변했다. 사람 죽는 게 무서우면 애초에 군인을 하지 말았어야지. 장비가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 그게 자네가 병사들 춥고 배고프게 만든 대가야. 그리고 사단장인 자네도 예외는 없다. 자네도 병사들과 똑같이 완전 군장 꾸려서 지휘 통제실 정위치 사수해.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니까. 나는 말을 마치고 덜덜 떨고 있는 맨
앞줄의 병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주저없이 내 정복 상의를 벗어 앳된 일병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훈장과 계급장이 번쩍이는 화려한 군단장의 정복이 흑투성이 병사의 초라한 몸을 감쌌다. 온기가 전해지자 병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하다. 못난 지휘관들을 만나서 너희가 고생이 많다. 하지만 약속하마. 너희가 흘린 피와 땀 절대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충성. 병사가 울먹이며 격리를 붙였다. 그 뒤에 서 있던 수많은 병사들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강요에 의한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이 담긴 신뢰였다. 나는 속옷 바람으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다시 상황실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등 뒤에서 배성호의 살기 어린 시선이 빗줄기를 타고 느껴졌다. 아마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내 등 뒤에 칼을 꽂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상황실로 돌아온 나는 젖은 머리를 거칠게 쓸어넘기며 의자에 앉았다. 임도훈 대령이 황급히 수건을 건넸지만 나는 손을 들어 사양했다. 임대령 작전계획서 가져와. 그리고 정보참모에게 연락해서 22사단 구역 내 감시, 사각지대 현황 파악해서 10분 내로 보고하라고 해. 군단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배 장군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의 뒤에는 구자경 의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분명 윗선을 움직여 정치적인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임대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레 물었다. 그 말에 나는 지도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정치질 하라고 해. 나는 군인이야. 정치는 여의도 금배지들끼리 하라고 하고 여기는 내 구역이야. 내 구역에서 내 새끼들 건드리는 놈은 그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절대 가만 안 둬. 다 쓸어버릴 거야. 내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지도에 고정되었다. 지도 위에는 22사단이 지키는 해안선이 붉은색 실선으로 위태롭게 표시되어 있었다. 만약 이곳이 뚫리면 대한민국 후방이 초토화되는 국가의 목숨줄이 달린 중요한 길목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인 이 길목을 지키는 책임자가 도둑놈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작전지도 위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는 위화감이 있었습니다. 등고선이 빽빽하게 그려진 암벽지대, 그곳은 경계 초소미 배치,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장애물로 인한 침투 불가라는 안일한 설명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지만 제 본능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보사 시절 제가 분석했던 수많은 침투 사례들은 하나같이 적들이 설마하는 곳을 노린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여기 제가 지휘봉으로 가파른 절벽 구간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이 절벽으로 수색대를 투입한다. 전원 레펠 훈련 실시에. 군단장님, 그곳은 장비 없이는 사냥도 못 지나가는 절벽입니다. 게다가 지금 밖을 보십시오. 이런 태풍 속에 레펠이라니요. 이건 훈련이 아니라 재난입니다. 임대령이 난색을 표하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야지. 우리가 갈 수 없다고 믿는 그 순간에 적은 목숨을 걸고 넘어온다. 22사단 수색 대대장, 당장 호출해. 브리핑은 내가 직접 주관한다. 제 서슬퍼런 고집의 임대령은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성난 파도 소리와 함께 빗줄기가 창문을 깨부술듯 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들이닥칠 피바람을 예고하는 전주곡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배성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블라인드를 내린 채 은밀히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달그락거릴 정도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 미친 여자가 기어 이 일을 냈습니다. 감찰이라니요. 제 구역을 다 뒤집어 놓을 기세입니다. 이러다간 우리 커넥션이 다 드러납니다. 수화기 너머의 호통을 들으며 배성호는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 때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줄 생각입니다. 사고, 그래요. 아주 끔찍한 사고가 터지면 감찰이고 뭐고 옷부터 벗어야 할 테니까요. 흐흐. 배성호는 전화를 끊으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파놓은 그 더러운 함정 속에서 피어오를 존재가 다름 아닌 강지수라는 불굴의 전사임을 말입니다. 새벽 4시 고성의 앞바다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진 절벽 위 22사단 최정예 수색대원 20명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빗물은 이미 전투복을 뚫고 들어와 살칸을 차갑게 적셨고 병사들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절벽 끝으로 다가가 30m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아가리를 벌린 바다가 하얀 거품을 물고 갯바위를 때리는 모습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군단장님, 정말 강행하시겠습니까?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베테랑인 수색 대대장조차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은 용기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시험하는 무대였습니다. 적은 날씨를 가리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칼을 꽂으러 온다. 오늘이 바로 그 실전이다. 저는 단호하게 일갈하며 카라비너를 체결했습니다. 내가 선두에 선다. 대대장은 내 뒤를 따르고 일중대가 엄호한다. 하단 확보 즉시 경계 태세로 전환하라. 하 군단장님이 직접 타신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휘관이 위험에 노출되면 부대 전체가 마비됩니다. 임도훈 대령과 참모들이 사색이 되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군단장이 최전방 험지에서, 그것도 이런 악천후의 선봉으로 레페를 타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만류를 뿌리쳤습니다. 지휘관이 못하는 것을 부하에게 강요할 자격은 없다. 나를 따르라. 망설임은 사치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슈, 로프가 마찰하며 내는 날카로운 비명이 빗소리를 찢었습니다. 중력이 내장을 끌어당기는 듯한 부유감과 함께 거센 돌풍이 제 몸을 절벽 벽면으로 사정없이 패대기 치려 달려들었습니다. 쾅, 군화발로 암벽을 강하게 차내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빗방울이 산탄처럼 얼굴을 때렸지만 제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깨어났습니다. 정보사 시절 맨손으로 북한 해안 절벽을 기어오르던 그 살떨리는 긴장감에 비하면 로프에 의지한 지금은 오히려 안전한 훈련에 불과했습니다. 하강 완료. 무전기로 착지 신호를 보내자 위에서 대기하던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 절벽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절벽을 타는 거미 떼처럼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절벽 위 덤불 숲속에는 독사 같은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배성우 소장의 은밀한 지시를 받은 보급관 정상사였습니다. 그는 빗소리에 묻혀 인기척을 죽인 채 주머니에서 날카롭게 간 맥가이버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메인 로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끊어지면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일이 너무 커지니까요. 배성우가 원하는 것은 적당한 불행이었습니다. 죽지는 말고, 그래, 다리 몽둥이 하나 정도만 작살나라. 그래야 저 독한 년한테 무리한 훈련 책임을 뒤집어 씌우지. 정상사의 목표는 3번 하강 지점의 보조 로프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로프의 섬유 조직을 톱질하듯 살살 긁어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80kg이 넘는 완전 군장 병사의 하중이 실리는 순간 툭 하고 끊어질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3번 대원 하강 준비.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정상사는 화들짝 놀라며 칼을 집어넣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3번 대원은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신병 이진수였습니다. 그는 잔뜩 긴장에 굳은 표정으로 누군가 갉아놓은 줄도 모른 채 절벽 끝에 섰습니다. 하강, 짧은 구령과 함께 이진수 일병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초반 하강은 매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을 굴러 반동을 주는 찰나 투둑하는 섬뜩한 파열음이 폭풍 우 소리를 뚫고 귓가에 박혔습니다. 으악, 처절한 비명과 함께 로프의 텐션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3번 대원 추락, 로프 파단, 추락합니다. 통제관의 다급한 고함이 모전을 때렸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진수의 몸은 절벽을 긁으며 떨어지다 튀어나온 암벽에 부딪혀 튕겨나갔고 시커먼 아가리를 벌린 파도 위로 위태롭게 매달렸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보조 안전줄이 바위 틈에 엉킨 고목뿌리에 걸린 덕분이었습니다. 구조반, 뭐해, 당장 투입해. 대대장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구조대원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몰아치는 비바람과 파도 때문에 헬기 접근은 불가능했고 로프가 끊어진 상황에서 위에서 내려가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헬멧끈을 조이며 절벽 아래에서 위를 향해 맨손으로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군단장님, 위험합니다. 거기선 확보가 안 됩니다. 임도훈 대령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명탄이나 계속 쏴,
내가 데리고 내려온다. 젖은 이끼가 낀 바위는 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찢어져 피가 배어 나왔고 날카로운 돌조각이 전투복을 뚫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내 새끼를 살려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삼키며 도달한 그곳에 이진수가 피투성이가 된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꺾인 다리는 복이 흉하게 비틀려 있었고 의식은 흐릿해 보였습니다. 이진수, 내 눈 봐. 정신줄 놓으면 죽어. 제가 뺨을 때리며 소리치자 그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하 군단장님, 저 죽는 겁니까? 누가 죽어? 나 승진 욕심 많은 거 알지? 내 부대에서 사고사 나오는 꼴 못 본다. 넌 살아서 집에 가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하네스의 예비 카라비너를 그의 벨트에 체결했습니다. 80kg이 넘는 거구를 등에 업자 척추가 으스러질 듯한 무게감이 덮쳐왔습니다. 빗물과 땀, 그리고 이진수의 피가 제 눈을 가렸습니다. 꽉 잡아. 지금부터 우린 한 몸이다. 내려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태풍은 우리를 절벽에서 떼어내려 미친 듯이 울부짖었고 저는 손톱이 빠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바위 틈을 움켜쥐었습니다. 30분이 연겁처럼 흘러 마침내 지면에 발이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무대, 빨리 이송해. 들것에 실려가는 이진수를 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던 제 눈에 바닥에 떨어진 끊어진 로프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로프 끝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연적인 마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예리한 날붙이로 집요하게 썰어낸 흔적, 그건 명백한 살해였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제 입에서 짐승 같은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시각 세상은 이미 저를 살인마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속보 태풍 속 무리한 훈련, 여성 군단장의 보여주기식 지휘가 부른 참사, 단독 훈련병 추락, 마녀 군단장의 폭주, 누구를 위한 훈련인가? 구자경 의원이 짬프레임은 정교하고 잔인했습니다. 인터넷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여자가 지휘관이니 애들을 잡는다. 진급에 눈멀어 병사들을 사지로 몰았다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침통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오열하는 이진수의 부모님 곁에는 배성호 소장이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말렸어야 했는데 군단장님 고집을 꺾지 못해 이런 일이 역겨운 연기였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자신은 빠져나가고 모든 화살을 제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흙탕물과 피로 범벅이 된 제가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당신이 우리 진수 저렇게 만들었어. 이진수의 어머니가 달려들어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그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불찰. 멀쩡한 애 다리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불찰. 우리 아들 인생 책임질 거야? 당신 별 달아주려고 우리 아들이 희생된 거냐고. 날카로운 손톱이 제 목덜미를 핥히어 붉은 선혈이 맺혔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성호가 말리는 심역을 하며 비릿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하군 단장님도 악의는 없으셨을 겁니다. 의욕이 너무 앞서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뿐이지. 배 소장 아가리 닥쳐. 서리빨 같은 제 일갈에 배성호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멱살을 잡힌 채로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진수의 치료와 재활, 그리고 남은 인생은 제가 군복을 벗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약속드립니다. 제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어머니의 소나기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진수를 저렇게 만든 진짜 범인 제 손으로 잡아서 어머님 발 아래 무릎 꿇리겠습니다. 반드시. 저는 비틀거리는 배성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배 소장. 자네 로프가 왜 끊어졌는지 짐작 가는 거 있나? 그게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평소에 보급관들에게 관리 철저히 하라고. 노후화? 내가 확인한 로프는 포장 뜯은 지 2주도 안 된 신형이었어. 그리고 절단면을 보니 아주 날카로운 칼로 정성스럽게 긁어놨더군. 제 말에 배성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쥐고 있던 우산이 그의 손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설이라 지금 내 말이 삼류 소설 같나? 나는 싸늘하게 비소하며 주머니 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증거물을 꺼냈다.
피와 흙이 엉겨붙어 굳어버린 로프 조각이 탁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에 던져졌다. 누가 감히 내부와 목숨으로 장난질을 쳤는지 아주 명백하더군. 국과수 정밀감식 결과가 나왔어. 절단면의 인위적인 훼손 흔적, 그리고 거기서 검출된 지문까지. 나는 배성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팻기를 박았다.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나? 이 로프, 애초에 규격 미달인 불량품이야. 정상사가 칼질을 해대기 전부터 이미 썩어빠진 동아줄이었다는 거지. 그 순간 배성호의 안색이 시멘트 바닥처럼 회색으로 변해갔다. 하수인을 시켜 로프를 끄는 건 덮을 수 있어도 애초에 불량 군수품을 들여와 뒷돈을 챙긴 비리는 온전히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기 때문이다. 제가 쳐놓은 덫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그는 다급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내 소매를 붙잡았다. 구 군단장님,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제 방에서 차나 한잔 하시면서. 치워. 나는 벌레를 털어내듯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내 놈의 변명 따위는 군사 법정 최후 진술 때나 들어주지. 지금부터는 전쟁이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끝을 보는 생존 게임이라고. 사령부로 돌아오는 길 내내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선전포고였다.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육중한 금고 다이얼을 돌렸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내군 생활 30년의 보험이자 최후의 무기인 프로젝트 고스트 파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임도훈 대령이 노크도 없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군단장님, 국가수정식 공문이 도착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저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언론? 시끄러운 건 질색이야. 우리는 조용하고 빠르게 적의 심장을 찌른다. 나는 임대령을 보며 서랍에서 미리 작성해둔 긴급 체포 서류를 꺼내 서명했다. 펜 끝에서 잉크가 번지듯 살기가 피어올랐다. 오늘 밤이다. 22사단 군수처장 관사. 지금 당장 털어. 군수처장은 배성호 소장의 처남입니다. 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걸 건드리면 전면전입니다. 그러니까 치는 거야. 그놈이 배성호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아킬레스건이니까. 놈들이 방어선을 구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뚫어야 해. 나는 창밖에 차가운 달빛을 등지고 임대령에게 물었다. 자네 이 진흙탕 싸움에서 내 등을 맡길 수 있겠나? 임대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연한 눈빛으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확실하게 물어뜯어 놓겠습니다. 임대령이 나가고 나는 정막이 감도는 집무실에 홀로 남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러나 이 고요는 곧 깨어질 운명이었다. 그날 밤 22사단 군수처장 관사는 헌병대의 군홧발 소리와 비명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압수수색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아니 재앙에 가까웠다. 헌병대가 뜯어낸 군수처장 관사 천장 속 낡은 수첩 하나가 판도라의 상자였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자 배성호가 빼돌린 군수물자 내역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자금의 종착지에는 믿을 수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구자경, 여당 국방위 간사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그의 이름 옆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과 전달 날짜가 소름 끼치도록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군단장님, 이건 핵폭탄입니다. 이걸 터뜨리면 군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뒤집힙니다. 임도훈 대령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의 동공은 공포로 확장되어 있었다. 나라가 뒤집히는 게 무서워서 썩은 살을 도려내지 못하면 결국 그 나라는 괴사해서 죽어. 내일 아침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터뜨린다. 국방부 장관, 아니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 더러운 카르텔을 박살낼 거야. 나는 수첩을 금고 가장 깊은 곳에 숨겼다. 이것으로 배성호와 구자경의 목줄을 쥐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혹한 사냥꾼들이었다. 새벽 3시. 쪽잠을 자던 나는 고막을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에 눈을 떴다. 창밖을 내다본 나는 경악했다. 군단 사령부 정문 위병소가 무참히 짓밟히고 검은색 세단 행렬과 헌병대 트럭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아군이 아니었다. 저들은 나를 물어뜯으러 온 사냥개들이었다. 누구 맘대로 허가도 없이 사령부에 인터폰을 잡기도 전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집무실 문이 박살났다. 완전 무장한 안보지원사 요원들이 내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난입했다. 그 살벌한 총구들 사이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표정의 군검찰단 검사가 구둣발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왔다. 유지민 중장,
당신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미쳤나? 나는 전시작전권을 가진 현직 군단장이야. 대통령 제가 없이는 체포는커녕 구금도 불가능해. 내 서슬퍼런 호통에도 검사는 비릿한 비웃음을 흘리며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내 얼굴 앞에 흔들었다. 제가요, 이미 떨어졌습니다. VIP께서 아주 노발대발하시더군요. 연행에 혐의가 아주 무겁습니다. 강 중장님. 검사의 목소리에는 비릿한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내민 체포 영장의 잉크 냄새가 역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그리고 선명하게 찍힌 두 글자, 간첩. 기가 차다 못해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최전방의 추위와 북파 공작의 사선스센에서 보낸 나한테 간첩. 지금 제정신인가? 정보사 시절 흑금성 작전 기억하시죠? 그때 접선했던 북한 정찰총국 간부에게 우리 군 암호책에 넘기셨더군요. 대가는 홍콩에 있는 여동생분 계좌로 입금됐고, 닥쳐. 그건 승인된 기만 작전이었어. 가짜 정보를 미끼로 놈들의 휴민트 명단을 확보하라는 상부의 명령이었다고. 글쎄요. 압수된 작전일지 원본에는 진짜 암호를 넘긴 걸로 되어 있던데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놈들은 내 과거 기록을 단순히 지운 게 아니라 교묘하게 비틀어 완벽한 반역의 서사로 재조립해 놓았습니다. 게다가 민간인인 여동생까지 인질로 잡고 판을 짰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억센 손길이 제 팔을 꺾어 등 뒤로 돌렸고 차가운 수갑이 살을 파고들며 채워졌습니다. 증거는 확실합니다. 검사의 신호에 요원들이 집무실 금고를 뜯어냈습니다. 내가 배성호와 구자경의 비리를 모아둔 블랙 장부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요원의 손에 들려 나온 건 붉은색 표지의 난수표와 지령문 뭉치였습니다. 군단장이란 작자가 사무실에 난수표를 모셔두고 있었네. 세상 말세야, 말세. 함정이야. 내 놈들이 바꿔치기 했지. 내 장부 내놔. 망상은 취조실 가서 하시죠. 검사는 혐오스럽다는 듯 제 어깨에 계급장을 거칠게 쥐어뜯었습니다.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별 3개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명예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끌려나가며 필사적으로 임도훈 대령을 찾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복도의 도열한 부하들의 눈빛은 경악과 배신감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총알보다 더 아프게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현관 밖은 이미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강 중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 간첩이라니 사실입니까? 쏟아지는 질문의 포화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던 선배님이셨는데 배성호였습니다. 그는 침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카메라 앞에서 거짓을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최근 무리한 훈련으로 우리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려던 게 다 북한의 지시였군요. 저 역겨운 위선자, 당장이라도 달려가 목을 물어뜯고 싶었지만 요원들이 제 머리를 눌러 호송차 뒷좌석에 처박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부대를 보며 저는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내 명예를 짓밟은 놈들. 단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어. 차는 서울로 가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비포장 산길, 가로등 하나 없는 으슥한 곳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로가 이상하군. 어디로 가는 거지? 제 물음에 조수석의 헌병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헬멧 바이저 안쪽에서 살기 어린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VIP의 특별 지시입니다. 아주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보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편안하게. 그 단어의 서늘한 함의를 깨닫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판은 없다. 자살 위장이나 도주 중 사고사. 놈들의 시나리오는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좁은 차 안, 무장한 감시자넷. 하지만 저는 맨손으로 사람의 숨통을 끊는 기술을 뼛속까지 익힌 인간 병기였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차가 급커브를 돌며 속도를 줄이는 찰나 저는 묶인 손목에 힘을 주며 근육을 긴장시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야? 운전병의 당황한 외침과 함께 반대편 차선에서 집채만 한 덤프트럭이 상향등을 번쩍이며 중앙선을 넘어 미친 듯이 돌진해 왔습니다. 젠장 꽉 잡아. 운전병이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덤프트럭의 육중한 범퍼가 호송차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화가강.
귀청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세상이 슬로모션처럼 뒤집혔습니다. 차체는 종이장처럼 구겨져 도로 난간을 부수고 허공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무중력의 공포 뒤로 엄청난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쿵, 쾅, 쿵, 차가 바닥에 처박히는 순간 의식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매캐한 타이어 타는 냄새와 비릿한 혈향이 정신을 깨웠습니다. 신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박힌 이마에서는 뜨거운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곁에 있던 호송 요원들은 이미 즉사한 듯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이대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 저는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고통을 참으며 깨진 창문 틈으로 몸을 비집고 나갔습니다. 수갑이 문제였습니다. 쇠사슬이 차체 프레임에 걸려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으드득 뼈가 긁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고통을 견디며 손목을 억지로 빼냈습니다. 입술을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피맛이 났습니다. 간신히 차 밖으로 기어나와 덤불 속에 몸을 숨기자 절벽 위에서 놈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 사살해. 구 의원님 짓이다. 숨통이 끊어진 걸 눈으로 보고해야 돼. 구자경, 그 빌어먹을 인간이 기어 이 암살자까지 보낸 것입니다. 빗속을 뚫고 밧줄을 타고 내려온 놈들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놈이 찌그러진 차 안을 확인하더니 소리쳤습니다. 없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핏자국을 쫓아 멀리 못 갔을 거다. 놈들이 수색 범위를 좁혀왔습니다. 저는 진흙탕을 기어 놈의 등 뒤로 돌아갔습니다. 무기는 손에 쥔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뿐. 놈이 저를 지나쳐가는 순간 저는 짐승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놈의 목젖을 가격하고 쓰러지는 놈의 명치를 걷어찼습니다. 빼앗은 쇠파이프를 쥐었지만 곧이어 3명의 사내가 저를 포위했습니다. 이 독한 년이 부상 입은 몸으로 셋을 상대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죽더라도 내 놈들 중 하나는 길동무로 데려간다. 그때였습니다. 피청, 피청. 빗소리에 묻힌 기묘한 파열음과 함께 제게 달려들던 놈들의 허벅지와 어깨에서 피보라가 튀었습니다. 아, 뭐야. 놈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어둠 속 숲에서 유령처럼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칠흑 같은 루비, 절도 있는 동작. 그들은 순식간에 암살자들을 제압하고 기절시켰습니다. 한 그림자가 제게 다가와 후드를 걷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 얼굴은 너무나도 반가운 옛 부관 최진호였습니다. 대장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최진호, 네가 여길 어떻게? 설마 제가 대장님이 간첩이라는 헛소리를 믿었겠습니까? 예전에 작전 나가실 때 군화굽에 심어둔 위치 추적기 신호가 잡히더군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최진호가 쓰러지는 저를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일단 피해야 합니다. 여기는 곧 놈들의 지원 병력이 들이닥칠 겁니다. 저는 그의 등에 엎여 빗속을 뚫고 산을 올랐습니다. 멀어지는 불타는 차량을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이 모든 짓을 꾸민 놈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노라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동굴 아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최진호가 모닥불 옆에서 붕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긴 강원도 인제 폐광입니다. 놈들의 눈을 피하기엔 여기만 한 곳이 없죠. 당분간은 죽은 사람으로 지내셔야 할 겁니다. 저는 갈비뼈의 통증을 참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유령이 되어 놈들의 목을 조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최진호가 가져다 둔 브라운관 TV 속에서는 내 부고 소식이 속보로 타전되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간첩 혐의로 이송 중이던 유지민 중장이 차량 전복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가 폐광의 습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화면 속 자료 영상, 제 군복 입은 사진 위에는 붉고 굵은 사망이라는 두 글자가 십자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구자경과 배성호, 그들이 원하던 시나리오의 완성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지민이라는 존재는 이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완벽하군. 찢어진 입가에서 비릿한 쇠맛이 맴돌았지만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죽은 자는 주민등록도 추적도 필요 없으니까요. 놈들의 촘촘한 감시망을 뚫기에는 유령보다 더 좋은 위장은 없을 겁니다.
옥신거리는 갈비뼈를 부여잡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최진호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누님, 아직 무리입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아니, 지금 일어서지 못하면 영영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 이를 악물고 두 발로 바닥을 디뎠습니다.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복수의 연료였습니다. 애들이 기다립니다. 최진호가 육중한 철문을 밀자 녹슨 경첩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 묻혀있던 4개의 그림자가 드러났습니다. 정보사령부 시절 내 손발이 되어 사선을 넘나들던 그림자팀. 저녁 후 사회라는 정글에서 길을 잃고 떠돌던 그들이 나의 부름 하나에 지옥 불구덩이까지 뛰어들 기세로 모여 있었습니다. 충성, 대장님. 저격수 박민재가 끝내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폭파의 정유진, 침투의 최영호, 살인기술의 강현수. 그들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그 안쪽 깊은 곳에는 시퍼런 살기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경례는 집어치워 너희 앞에 있는 건 장군이 아니라 복수에 미친 망령일 뿐이다. 나는 놈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상대는 거대하다. 배성호 소장과 구자경 의원. 놈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다. 실패하면 재판도 없이 개죽음 당할 거다. 그래도 따르겠나? 정유진이 서늘한 미소와 함께 장전된 탄창을 들어 보였습니다. 대장님, 저희는 어차피 사회에 적응 못한 불량품들입니다. 쓰레기통에서 썩는 이 대장님 칼이 되어 부러지는 게 낫습니다. 좋아, 작전명은 없다.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목표는 배성호와 구자경의 완벽한 파멸. 나는 지도 위에 칼을 꽂았습니다. 놈들은 승리에 도취해 방심하고 있어. 우리는 그 틈을 파고든다. 목을 베기 전에 먼저 놈들의 피부터 말려 죽인다. 배성호의 자금책, 서대철부터 친다. 위치는 강원도 양양, 오션뷰 별장입니다. 오늘 밤 배성호의 진급 축하 파티가 열린답니다. 최진호의 보고에 내 눈매가 사납게 구겨졌습니다. 내 제삿날에 축배를 들겠다.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오늘 밤 그 파티의 불꽃놀이는 우리가 터뜨린다. 장비 챙겨. 어둠이 짙게 깔린 양양의 해안 절벽. 파도 소리가 거세게 몰아치며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별장 안에서는 쿵쿵거리는 베이스 소리와 함께 환락의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입구를 지키는 덩치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작해. 내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별장의 모든 전력이 차단되었습니다. 암흑천지가 된 별장에서 당황한 고함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박민재와 최영호가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어걱하는 단말마가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전문적인 살인 기술을 익힌 내 부하들에게 민간인 경호원들은 어린애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혼란에 빠진 1층을 지나 2층 테라스를 통해 파티장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비상전력이 들어오며 희미한 붉은 등만이 실내를 비췄습니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공기 속 상석에 앉아있던 서대철이 전화기를 붙들고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전이라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비자금 세탁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뒤졌고 돈은 안전하고 이제 배장군님 세상 아닙니까? 흐흐. 나는 소리 없이 서대철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놈이 통화를 끝내고 샴페인 잔을 입에 가져가는 그 찰나의 순간 나는 테이블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와장창 유리 테이블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서대철이 놀라 자빠지며 내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는 그의 동공에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의 형상이 비쳤습니다. 누구? 헉! 지옥에서 왔다. 이 개새끼야. 서대철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그에게 일말의 자비도 베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그의 멱살을 우악스럽게 틀어쥐고 대리석 테이블 위로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과직,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서대철의 코에서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크악! 그 순간 놈의 경호실장이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제 옆구리를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최진호가 번개같이 나타나 놈의 팔을 비틀어 꺾어버렸습니다. 허튼 짓 하면 내 보스 목부터 날아간다. 제가 깨진 위스키 병의 날카로운 단면을 서대철의 경동맥에 바짝 갖다